자, 원자로와 그 핵에너지에 관한 문제 2개 풀어보고 신재생에너지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몇 년째 계속 활용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또 중수로 원리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는 셈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중수로에 대한 설명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라늄 핵 반응식을 나타낸 건데요. 조용히 했으면 좋겠네. 자, 중수로는 감속제와 냉각제로 중수 D2O네요. 요 D는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중수소를 뜻합니다. 이 감속제와 냉각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인데요. 간은 속력이 느릴수록 우라늄 235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은 뭘까요? 중성자겠죠? 중성자. 중수는 경수에 비해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감속작용이 좋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핵분열이 잘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 프린트에서 배운 핵 반응식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프린트에 나오는 핵 반응에서는 그 중성자가 3개가 나오는 과정이었고요. 얘는 2개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핵 반응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라늄의 그 연쇄 반응에서는 우라늄 하나가 쪼개질 때마다 중성자가 2~3개씩 새로 생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애매하게 2~3개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렇게 중성자가 2개가 나오는 핵 반응도 있고요. 중성자가 3개가 나오는 핵 반응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개가 나오는 핵 반응이네요. 얘는 고속 중성자겠죠. 그래서 얘는 우라늄 235에 새롭게 흡수되기 힘들고요. 얘가 잘 흡수되게 하려면 다시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수면은 중수로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맞네요, 그치? 가는 중성자이고요. 나화 물질에 있는 중성자 수를 물어봤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일단 요 위에 있는 건 질량수죠. 핵자수라고도 하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를 합친 겁니다. 보존이 되죠. 핵자수가 줄어들 만큼의 극심한 질량 결손은 안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를 보면 235 더하기 1이니까 236이 돼야 되지. 그러면 요거 더하기 97 더하기 2가 236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137이 되겠지. 아직 역시 덧셈 뺄셈을 잘해요. 나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 이제. 자, 이제 요거는 원자 번호죠. 양성자의 개수가 됩니다. 92 더하기 0 하면 92죠 총. 그럼 37 더하기 0 더하기 얼마 해야지 92가 될까요? 55.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덧셈 뺄셈 잘해요. 딴 것도 잘하겠지. 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합친 거죠. 얘는 양성자 수니까 이거 빼줘야 되지. 중성자 수를 구하려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82. 뭔가 버퍼링이 좀 생겼었네. 집중 안 하나? 이제 80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사실 이게 계산을 안 해도 137이 질량수니까 중성자 수는 아니죠. 지금 요걸 구했다면은 그래서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핵반응 전과 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줄어들죠. 줄어들고 질량수의 합은 일정하고요. 질량의 합은 줄어드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기만 맞네, 그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것도 제가 자주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또 그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자주 인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원자핵이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를 방출하는 과정을 핵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우선 요 알파, 베타, 감마의 질량수와 이 원자량, 원자 번호 혹은 이제 전하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우라늄 238이네, 그죠? 238은 234 더하기 4죠. 92 원자 번호 92는 90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헬륨 원자핵이죠. 헬륨 원자핵이고요. 이 과정에서 아주 큰 에너지, 빠른 속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합니다. 여기는 붕소네요, 그죠? 붕소가 탄소가 되는 과정을 보면 12는 12 더하기 0이 돼야 되죠. 질량수가 0이지 질량이 0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5는 6 더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인 원자핵은 없죠. 여기 질량수는 안 쳐주고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이면서 음전하인 입자. 얘는 바로 전자죠. 전자. 이것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합니다. 이걸 줄여서 표현할 때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탄소가요, 그냥 탄소네요. 그럼 얘는 00이겠죠. 요거는 이제 감마선, 전자기파입니다. 광자의 경우에는 질량수가 0이고 전하량도 0이죠. 얘는 실제로 질량 자체가 0이기도 합니다. 광자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진동수가 큰 빛이죠. 인체에 유해하죠. 다 에너지가 크니까 유해한 겁니다. 기억 보면 알파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큽니까? 같아요. 중성자 수가 2개고 양성자 수도 2개죠. 그래서 질량수가 4죠. 원자 번호가 2고 둘둘 해서 같습니다. 중성자 수도 2개, 양성자 수도 2개. 그래서 질량수는 4. 이렇게 되겠고요. 베타는 양전할 띠입니까? 음전할 띠죠. 답은 그럼 이거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D만 맞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깜빡 졸았네. 넘어가서 페이지를 넘겨서 68페이지 펴도록 합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폈습니까? 68페이지. 자, 이제 8단원의 가장 마지막 주제로 태양전지와 여러가지 발전이라는 제목인데,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이 영상은 저번 시간에도 봤던 영상이었던 그 후쿠시마 6주년을 주제로 해서 YTN에서 이제 5개의 뉴스가 시리즈로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개발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에너지 전망에 대한 뉴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소리 켰나? 한국 원전의 현재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4번째 순서입니다. 이 원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을 시급합니다. 허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2031년까지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정부 계획이 오늘 확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거론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7.0 이상의 지진, 일부 학자는 7.4까지 지진이 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백만 명이 그 피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원전은 국내 전력 공급의 약 30%를 책임집니다. 현재로서는 석탄을 제외하고 이 많은 양의 전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건 천연가스 LNG뿐입니다. 하지만 LNG 구매 단가는 원전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거론되지만 당장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자력, 석탄, 가스의 발전 비율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그 와중에 신재생 설비는 여하의 비용이 좀 들더라도 대폭 확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동률은 완전히 보장을 해주고 현재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 중 공사에 들어간 4기를 뺀 6기는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전과의 공존이냐 결별이냐 그 선택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서부터 우리 민의 삶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은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인 우리나라 에너지의 전망. 후쿠시마 원전 사고 됐죠? 6주년을 이런 맞아서 거에 대한 한국 뉴스 원전의 현재를 보도록 합시다.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양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 못 쓰겠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여전히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쌉니다. 전력 생산량의 3분의 2가 돈이 덜 드는 석탄과 원자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할 때 석탄의 발전 단가는 45%, 원자력은 4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이든 일본이든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때문에 소비자 전기요금이 조금씩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것을 소비자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의 대안으로 정착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고 생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단열재로 난방비를 줄이고 폐열을 재활용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으로써 이런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싸게 에너지를 만든다는 원전 신화. 6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을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더 큰 희생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 원전 사고는 이제 앞으로 지금 원전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은 앞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걸 다 같이 좀 수용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연구돼야 되고 그리고 의식 자체도 이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이런 의식 변화가 같이 공헌이 되어야지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어컨을 조금 줄여볼까? 지금 너무 춥지 않냐? 응. 온도를 좀 높입시다. 네. 그래라. 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태양전지와 연료전지입니다.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째 보면 신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미 우리가 그 다이오드 얘기할 때 같이 해버렸습니다. 구조가 비슷하고 해서 같이 얘기했는데 복습 겸 다시 보도록 합시다. 항상 보면 봤던 건데 새롭고 그러죠? 구조는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요. 원리는 광전 효과죠. 전자가 빛 에너지, 광자하고 1대1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요 PN 접합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요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요 광자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광자하고. 그럼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이를 하게 되는데요. 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 전자가 되죠. 요 전자가 요 회로를 돌아가지고요. 여기 뭐 전구를 키거나 라디오의 스피커를 작동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로 다시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를 채우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빛을 받아가지고요. 빛 에너지를 얻어서 요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고요. 요 과정 자체가 광전 효과가 되는 거죠. 이때 원자가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그 띠 틈이 광전 효과, 금속에서의 광전 효과에서의 이람수하고 비교되는 이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또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가서요, 이 빛을 내거나 소리를 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와서 이 양공을 채우게 되고요. 다시 빛을 받아가지고요. 이걸로 1시간 채울 수도 있는데요. 요게 이제 쭉 반복이 되면 이제 전지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이 전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래서 P형 반도체가 포지티브 플러스 극이 되고요. N형 반도체가 네거티브 마이너스 극이 되는 일종의 전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지의 역할은 회로에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이런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응?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알았어.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뭔가 빠뜨린 것 같기도 한데요. 넘어갑시다. 아닐 거야. 자, 이 연료전지는 연료로 수소를 이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그 최초로 개발된 것은 우주 개발이 한창이었던 시절에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전지로 개발이 되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개발이 되어서 이미 상용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어요. 이미 그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킨 게 이제 현대자동차죠. 투싼 수소 연료 전지 버전. 그래서
그 LA 지역에 최초로 판매를 실제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그 택시라든지 버스 일부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수소 연료전지. 100%예요 저기. 방금 기름이랑 같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인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고요. 요거 자체가 효율이 되게 좋거든요. 힘도 좋고 한 번 완충하면은 서울하고 부산 사이를 편도로는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뭐가 되니까 굳이 뭐 하이브리드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연료전지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또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합법 다운로드 받은 영상입니다. 물은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 연료전지는 그 반대 과정으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물과 열을 얻는 장치로서 3차 전지라고도 부른다. 연료전지는 1839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그로브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나 실용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2년 미국 우주개발의 일환이었던 2인승 우주선의 발사 계획인 제미니 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1965년 제미니 5호에 탑재되었다. 1969년 아폴로 11호, 챌린저,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우주선용 전원으로 사용되었다.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응력에서는 수소가 2개의 수소이온과 2개의 전자로 분해된다. 전자는 도선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하고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하여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극에서는 이동해온 수소이온과 전자, 그리고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을 전력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이 연료전지의 기본 개념이다. 기존의 화학전지는 밀폐된 용기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용 후 버리거나 재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연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고 생성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에 공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효율이 자, 그러면 요 연료전지에 대해서 마저 얘기하고 또 그 관련된 예나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봤듯이 원리가 거의 다 얘기가 되어졌는데요. 연료전지의 구조를 보면 이 두 개의 극이 있고요. 당연히 전지니까 그죠?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요 사이에 전해질 용액이 있습니다. 근데 화학전지하고 좀 다른 점은 플러스 극하고 다른 마이너스 극이 다른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각각 어디에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연료인 수소를 주입합니다. 수소를 주입하고 한쪽은 산소를 주입하지는 않고요. 그냥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 근데 이제 화학 반응으로 치면 이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수소하고 산소가 이제 반응을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쭉 영향을 서로 준다라고 볼 수가. 그러면 이제 더 잘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수소의 입장에서는 산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자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산소는 수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자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더 있죠. 그래서 수소는 전자를 내어놓고 수소 이온이 됩니다. 그럼 수소 이온과 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 반대편 극으로 가게 됩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려고. 그다음에 이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반대편 극으로 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전해질을 통해서 건너온 수소 이온과 도선을 통해서 건너온 전자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 분자가 만나서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니까 뜨신 물이 나오겠죠. 수소가 안 터지느냐? 불을 붙이면 터집니다. 그게 단점이죠. 위험합니다. 폭발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이게 웬만하면 그 변형이나 파괴가 되지 않도록 좀 튼튼한 용기에 연료를 담아야 되겠지. 그런 측면이. 여러분 근데 그 가솔린 자동차나 가스차도 경우에 따라서 잘못 사고가 나면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험성 가능성이 이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더 크다라는 게 단점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 천연가스 버스 있죠. 그 초창기에 폭발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연료통이 바닥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한 게 이제 요즘 천연가스 버스죠. 보면은 위에 있습니다. 천정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 그 버스가 요새 천연가스로 가죠. 보면 위에가 두껍죠. 거기 연료가 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그 위에가 파손될 가능성은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위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바닥 쪽은 보면은 뭐 없잖아. 요즘 평평하지 그냥 판때기만 있지. 그게 이제 사고 때문에 이제 그게 개선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자동차에서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위험성인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거 이제 마저 또 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게요. 수소 이온으로 치면은 이게 양이온이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치 플러스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지는 도선으로 연결을 하잖아. 여기에 이제 자동차 같으면은 모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도선에 흐르는 전하의 흐름으로 보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플러스 극이 되겠습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왼쪽이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것이, 전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하의 흐름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수소가 들어가는 쪽이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이게 전류도 흐르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도 나오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그 2학년 때 체험한 애들 여 중에서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소타운 가본 사람 있어요? 수소타운. 되게 신기한데요. 보통 반에 한두 명은 있을 법한데 제법 수소타운 진짜 아무도 안 갔나? 거기 어디예요? 그 울산에 있는데요. 수소타운이라고 요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언제? 작년에 진로 체험 행사였나? 동아리에서 간 경우 팀도 있고요. 있는데 여러분 수소가 전기분해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는 수소는 석유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정유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가 장난 아니죠. 막 여기저기 다 쓰이죠. 수소도 거기서 나옵니다. 결국 수소도 오염물질이네요. 뭐 생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수소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 수소타운에서는 이제 거기에 그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아파트가. 근데 그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수소 연료 전지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집집마다 보일러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로 그 연구원들과 관련 직종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관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듯이 수소 연료를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이게 보일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난방과 이제 전기가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하는 건 아니죠. 예, 뭐 완전히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이런 게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기를 단 집에서도요. 일반 전기도 받아요. 예, 일반 전기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발전한 전기가 남으면 한전으로 다시 보내는 시스템도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은 게 쌍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그 보내준 만큼 할인을 받는 거죠. 예. 왜 낮에는 왜냐하면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 전기를 안 쓸 거 아니야. 그럼 안 쓰는 거는 돌려보내는 뭐 그런 게 지금 앞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전기도 쓰고 이제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효율 자체가 되게 좋답니다. 그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 비율이 높아서 힘이 좋아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소 연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도 힘이 크게 딸리지 않는답니다. 예, 되게 힘이 좋고 실제로 배나 항공기나 잠수함에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 엔진으로. 예, 그리고 이게 힘이 되게 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연료인 수소가요. 수소 이온을 대면서 전자를 내어 놓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넘어가고 전자는 이 도선을 통해서 넘어가면서 전류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반대편 극,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 이온 전자, 산소가 결합해서 이 물이 됩니다. 물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따뜻한 물이 되고요. 이 과정을 보면 오염 물질이 배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많이 등장을 할 것 같고요. 수소 연료를 충전하는 충전소도 아마 만들어지겠죠. 액화 상태로 충전을 합니다. 액화 상태로 연료를 보관하고요. 그래서 주유하듯이 이제 주수를 하게 될 겁니다. 주수. 예. 더더욱 전전기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 이건 물이 아니라 터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연료 전지에서 연료로는 거의 수소를 씁니다. 수소. 근데 수소 아닌 연료로 연료를 쓰는 연료 전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네. 알았다고요? 예. 자, 이 외에 신재생 에너지도 한번 알아봅시다. 알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알아봅시다. 자, 여기 우리나라 법에 신에너지가 요런 게 있다. 재생에너지가 요런 게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라는 뜻이고 그죠?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는 제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고 100년 뒤에도 있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예,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예. 근데 한 45년 뒤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인간의 수명에 비교해서 거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고요. 신에너지는 그냥 새로운 에너지인데 겹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연료전지 수소에너지는 제가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연료전지로 연료를 수소를 쓰고요. 수소에너지는 대부분 연료전지 형태로 쓰는데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도 안 찾아보더라고. 폐기물 뭐예요? 폐기물. 그거는 좀 이따 밑에서 한번 얘기를. 폐기물을 이용한 또 발전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석탄, 액화 및 가스화는요 신에너지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자국에서 쓰는 석유를 100% 석탄을 석유로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수입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하는 게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요 과정보다 수입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게 유가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떨어졌지 최근에 들어서. 근데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다시 또 대두될지도 모릅니다.
다 경제적 원리니까요. 실질적인 석유의 대체는 석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고 지금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더 캐는 거죠. 지구에 빨대 더 긴 빨대를 만들어서 꼽아서 쪽쪽 빨아먹는 이런 이제 상태. 해양에서 캐는 게 지금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계속 캐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로는요. 일단 태양열, 태양광이 있는데 차이점은 얘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고 얘는 전자기 유도가 없죠.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요새 심심치 않게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입니다. 일반 가정용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가로등에도 많이 쓰이고요. 많이 쓰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을 이용한 건데 식물에서 이제 알코올을 추출해 가지고 알코올로 가는 자동차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이거 얘기하니까 지금 동물 할태라고 하던데 플랑크톤에 그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 걔네들이 기름똥을 싸요. 그게 또 석유가 됩니다. 그게 이거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그 기름이 그렇게 질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박유나 트럭에 들어가는 기름으로 쓰인다고 해요. 비싸죠. 근데 석유의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똥을 많이 싸냐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효율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가격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좋아지고 있겠죠. 연구를 계속 하니까. 여기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석유가 그 생명체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걸 빨리 하는 과정을 개발하는 거죠. 풍력도 많이 보이죠. 바람개비, 수력, 댐,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고 해양 에너지는 뭐 조수간만한 차이를 이용한 조력 발전이라든지 파력, 파도를 이용한 거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열, 지구의 그 온천이나 뭐 이렇게 화산 지대 근처에 그 일본에 많이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지열 발전으로만 전기를 운영하는 호텔도 있더라고. 되게 신기해요. 폐기물은 뭐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똥 있죠. 거기서 또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정용 그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런 발전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요게 똥도 내일도 싸고 모레도 싸고 10년 뒤에도 싸고 100년 뒤에도 쌀 거 아니야, 애들이. 쓰레기 폐기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단가가 높으니까 앞으로 이제 대체되면서 전기 요금은 비싸질 건데 그걸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조심해야 되겠네. 뜨끈뜨끈하겠네. 자, 그림은 풍력 발전,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태양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주택을 나타내는 것이로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뜻입니다. 이때 뭐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죠? 태양광도 이용하고 태양열도 이용하고 지열도 이용하고 풍력도 이용하고 연료전지도 쓰고 철수가 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풍력 발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네요. 네, 1번이 답이네요. 뭘 수고해. 수고는 했고 조금 더 할게. 자, 연료전지는 전자기 유도 아니죠. 연료전지하고 태양광 발전 요 두 개가 아마 여러분이 본 방식 중에서는 유의하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일 것 같아요. 요 프린트에서 보면 딱 요 두 개죠. 요 두 개는 전자기 유도 방식 아닙니다. 얘는 광전 효과죠. 얘는 화학 반응이죠.
그리고 3번을 보면 이거 3번을 보면 태양광 발전에서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했는데 태양광은 광전 효과죠. 비대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요. 태양열은 요 방식입니다. 태양열 과정은 핵분열 과정. 핵융합 야, 이거 좀 어느 정도 맞추려면 핵융합이면 몰라도 왜냐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이 핵융합에 의해서 나온 거긴 하잖아. 그렇죠. 근데 핵분열이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확실하게. 지열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야 되는데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에 있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네요. 자, 여러분 8단원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단원인 9단원 돌림인과 유체에 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